여러분,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나쁜 거, 없애야 할 거, 혈관을 막히게 하는 위험한 놈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질이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없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친구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는 수십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요. 이 세포 하나하나를 감싸고 있는 세포막이 뭐로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세포막을 만들 수가 없어요. 세포막이 없으면 세포가 터져버리겠죠. 그럼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삽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 있잖아요.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 이런 것들이 다 뭐로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바로 콜레스테롤에서 출발합니다. 콜레스테롤이 원료가 되어서 이런 호르몬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타민 D도 콜레스테롤에서 만들어집니다. 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D 말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을 나쁘다고 생각할까요? 여기에는 큰 오해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문제는 운반 방식에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년 가까이 혈관 질환 환자들만 보아왔던 혈관내과 전문의 김정환입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혈액은 대부분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은 기름이에요.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죠. 샐러드 드레싱 병을 흔들어도 결국 물과 기름이 분리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혈액 속을 혼자서는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해서 특별한 운반 차량을 만들어냈어요. 이걸 지단백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콜레스테롤을 싣고 다니는 트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트럭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HDL이라는 트럭하고 LDL이라는 트럭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HDL도 LDL도 모두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차량일 뿐이에요. 다만 역할이 다를 뿐이죠. LDL은 뭐 하는 트럭이냐면 배송 트럭입니다. 간에서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을 각 조직으로 배달해주는 역할을 해요. 세포막을 만들어야 하니까, 호르몬을 만들어야 하니까 필요한 곳에 콜레스테롤을 배송해 주는 거죠. 이게 나쁜 일인가요? 아니죠.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럼 HDL은 뭘까요? HDL은 회수 트럭입니다. 몸 곳곳에서 쓰고 남은 콜레스테롤이나 혈관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다시 간으로 가져가는 역할을 해요. 청소 트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LDL 트럭이 너무 많거나 너무 오래 혈액 속을 돌아다니면서 생기는 거예요. 배송 트럭이 너무 많으면 도로가 막히듯이 LDL이 너무 많으면 혈관벽에 들러붙기 시작합니다. 특히 LDL이 산화되면 더 문제가 되는데요. 녹슨 트럭이 도로 한가운데 버려지면 교통이 막히는 것처럼 산화된 LDL이 혈관벽에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막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콜레스테롤 자체를 무조건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운반 시스템이 균형 있게 작동하도록 관리하는 거예요. LDLD가 적당한 양만 있고 HDL이 열심히 청소를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오는 콜레스테롤은 전체의 20에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0에서 80%는 우리 간에서 직접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중요하기 때문이죠. 간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콜레스테롤을 열심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기름진 음식도 많이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면서 이 균형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LDL은 너무 많아지고 HDL은 너무 적어지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콜레스테롤은 나쁜 놈이 아니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이에요. 다만 그 양과 균형을 잘 맞춰줘야 한다는 거죠. 무조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겁먹을 필요도 없고 무조건 낮추려고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 몸에 맞는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진료실에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 저는 기름진 것도 안 먹고 채소만 먹는데 왜 콜레스테롤이 높은가요? 이런 질문이에요. 심지어 이제 어떤 분은 옆집 아무개는 삼겹살을 매일 먹는데도 정상인데 저는 왜 이렇게 높죠?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70에서 80%는 간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음식으로 들어오는 건 20에서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피한다고 해도 간에서 열심히 만들어내면 수치가 높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간은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전적인 체질이에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중에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이 계시면 그 체질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마치 키가 큰 부모님 밑에서 키 큰 자녀가 태어나는 것과 비슷한 이치예요. 간이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설정값 자체가 높게 태어난 거죠. 두 번째는 나이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몸의 여러 기능이 변하는데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콜레스테롤이 확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간의 콜레스테롤 대사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남성분들도 50대 이후가 되면 대사 속도가 느려지면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요. 세 번째는 체중과 내장 지방이에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마른 사람은 콜레스테롤이 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말라 보여도 내장 지방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콜레스테롤이 높을 수 있어요. 내장 지방이 많으면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단순당이에요. 저는 기름진 걸 안 먹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빵, 떡, 과자, 음료수 같은 단순당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단순당이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간에서 지방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콜레스테롤도 같이 만들어져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환자분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60대 여성분이셨는데 완전 채식주의자셨어요. 고기는 물론이고 계란, 우유도 안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LDL 콜레스테롤이 180이 나왔어요. 이분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선생님, 저는 풀만 먹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하시더라고요. 자세히 식습관을 물어봤더니 이분이 밥을 엄청 많이 드시고 간식으로 찹쌀떡이나 빵을 자주 드시더라고요. 채식이라고 해서 밥이나 빵, 떡을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탄수화물,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간에서 지방 합성이 활발해지면서 콜레스테롤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50대 남성분인데 다이어트를 한다고 몇 달 동안 급격하게 살을 뺐어요. 15kg을 석 달 만에 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검사해보니 콜레스테롤이 오히려 올라갔어요. 이상하죠? 살을 빼면 콜레스테롤이 내려가야 할 것 같은데 말이에요. 이건 왜 그럴까요? 급격하게 체중을 감량하면 지방세포에 있던 콜레스테롤이 혈액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 수 있어요. 또한 극단적인 다이어트로 영양 불균형이 생기면 간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콜레스테롤 대사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이 호르몬이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똑같이 먹어도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는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수 있어요. 운동 부족도 문제입니다. 운동을 하면 HDL, 즉 좋은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LDL은 내려가는데요. 운동을 안 하면 그 반대가 됩니다. 특히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하루 종일 TV만 보시는 분들은 아무리 식사 조절을 해도 콜레스테롤 관리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콜레스테롤 수치는 단순히 먹는 것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전, 나이, 호르몬, 체중, 내장 지방, 스트레스, 운동, 수면,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여러 악기가 조화를 이뤄야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듯이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도 여러 요인들이 균형을 맞춰야 정상 수치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만 높지? 라고 좌절하지 마시고 내 몸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관리 방법을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병원에서 피검사 결과지를 받으면 숫자가 너무 많아서 뭘 봐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총콜레스테롤, LDL, HDL, 중성지방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 헷갈리시죠? 오늘은 제가 의사로서 실제로 어떤 순서로 보는지, 뭐가 정말 중요한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LDL 콜레스테롤입니다. 아까 제가 배송 트럭이라고 설명드렸던 그 LDL이요. 왜 이게 제일 중요하냐면
실제로 혈관벽에 쌓여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주범이 바로 이 LDL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은 치료 목표를 정할 때도 LDL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LDL 목표치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과 당뇨병이 있는 사람의 목표치가 다르고 심장병이 있었던 사람과 없는 사람의 목표치가 또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건강한 사람은 LDL이 130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당뇨병이 있으신 분은 100 이하로 유지하는 게 좋고요. 만약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겪으신 분이라면 70 이하, 때로는 55 이하까지 낮춰야 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이미 혈관에 문제가 있거나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은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보는 건 HDL 콜레스테롤입니다. 청소 트럭이라고 했던 그 HDL이요. 이건 높을수록 좋은데요. 남자는 40 이상, 여자는 50 이상이면 정상입니다. HDL이 낮으면 혈관 청소가 잘 안 된다는 뜻이니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HDL은 약으로 올리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올릴 수 있냐고요? 운동이 최고입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은 HDL이 높아요. 술도 HDL을 올리긴 하는데 이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술의 해로움이 더 크니까요. 세 번째는 중성지방인데요. 이건 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중성지방은 식사에 따라 변동이 엄청 크거든요. 어제 삼겹살에 소주 드셨다면 오늘 중성지방이 300, 40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중성지방은 반드시 12시간 이상 금식 후에 검사해야 정확합니다. 정상 중성지방은 150 미만이에요. 그런데 200이 넘으면 주의가 필요하고 500이 넘으면 췌장염 위험까지 있어서 즉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중성지방이 높은 분들은 대부분 탄수화물, 특히 단순당을 많이 드시거나 술을 자주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총콜레스테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총콜레스테롤은 LDL, HDL, 그리고 중성지방의 5분의 1을 다 합친 값이에요. 그래서 총콜레스테롤만 보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총콜레스테롤이 230이라고 해도 HDL이 80으로 높아서 그런 거라면 오히려 좋은 거예요. 반대로 총콜레스테롤이 200이어도 ADL이 30이고 LDL이 150이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VHDL 콜레스테롤이라는 것도 봅니다. 이게 뭐냐면 총콜레스테롤에서 HDL을 뺀 값이에요. 쉽게 말해서 나쁜 콜레스테롤 전체를 보는 거죠. 이 값이 목표 LDL보다 30 정도 높은 수준이면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답해드릴게요. 선생님, 공복에 검사해야 하나요? 네,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12시간 금식이 필요합니다. 물은 드셔도 되고요. 커피나 주스는 안 됩니다. 얼마나 자주 검사해야 하나요? 정상이신 분은 1년에 한 번이면 충분해요. 하지만 약을 드시는 분은 3개월에서 6개월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약을 처음 시작했거나 바꿨다면 4주에서 6주 후에 다시 검사해서 효과를 확인해야 하고요. 검사 전날 고기 먹으면 안 되나요? 하루 이틀 조절한다고 평소 수치가 확 바뀌진 않아요. 오히려 평소 드시던 대로 드시고 검사하는 게 정확한 내 상태를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중성지방은 전날 식사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검사 2, 3일 전부터는 과음이나 과식을 피하는 게 좋겠죠. 또 하나, 아침에 검사하는 게 좋나요? 네, 가능하면 아침이 좋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검사해야 비교가 되거든요. 그리고 금식 시간도 지키기 편하고요. 여기서 제가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검사 결과지의 정상 범위만 보고 안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표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이 LDL 120이 나왔는데 정상 범위 내 하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그분한테는 100 이하가 목표니까요. 그리고 한번 검사로 모든 걸 판단하지 마세요. 콜레스테롤도 날마다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은 날, 컨디션 안 좋은 날은 수치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높게 나왔다면 한두 달 후에 다시 검사해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검사 결과를 가지고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는 거예요. 내 나이, 성별, 기저질환, 가족력, 생활 습관을 모두 고려해서 나한테 맞는 목표를 정하고 그에 따른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약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 성별, 기저질환, 가족력, 흡연 여부,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가장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이미 심장이나 혈관에 문제가 있었던 분들은 무조건 약이 필요합니다. 심근경색을 겪으셨던 분, 뇌경색이 있었던 분, 협심증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으신 분, 이런 분들은 생활습관 개선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약을 드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미 혈관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기 때문에 재발 위험이 아주 높거든요. 제가 한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0대 남자분인데 5년 전에 심근경색으로 스텐트를 넣으셨어요. 그런데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니까 근육통이 있다고 하시면서 약을 끊고 싶어 하셨어요. 선생님, 저 요즘 등산도 다니고 채식도 하는데 약 좀 끊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분께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선생님, 심근경색이 한번 왔던 혈관은 마치 한번 금이 간 그릇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다시 깨지기 쉬운 상태예요. 약은 그 금간 부분을 계속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분은 이해하시고 약을 계속 드시기로 하셨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그럼 심장병이나 뇌졸중이 없었던 분들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여기서는 위험 요인을 따져봐야 합니다. 위험 요인이 뭐냐면 당뇨병, 고혈압, 흡연, 나이, 가족력 이런 것들이에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주의가 필요해요. 당뇨병은 그 자체로 심장병 위험을 두세 배 높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으면서 LDL이 100 이상이면 대부분 약이 필요해요. 특히 당뇨병을 10년 이상 앓으신 분,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분은 더욱 그렇습니다. 고혈압도 중요한 위험 요인이에요. 고혈압과 고콜레스테롤이 같이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서 혈관 손상이 훨씬 빨라집니다. 마치 녹슨 파이프에 높은 압력까지 가해지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고혈압이 있으면서 LDL이 160 이상이면 약을 고려해야 합니다. 흡연은 정말 최악이에요.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콜레스테롤까지 높으면 심장병 위험이 5배, 10배까지 올라갑니다. 흡연자는 LDL이 130만 넘어도 약을 시작하는 게 좋아요. 물론 금연이 가장 중요하지만요. 나이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남자는 45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이면 그 자체로 위험 요인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동맥경화가 진행되기 때문이죠. 가족력도 중요해요. 아버지나 남자 형제가 55세 이전에 심장병을 겪었거나 어머니나 여자 형제가 65세 이전에 심장병을 겪었다면 위험 요인으로 봅니다. 이런 경우는 유전적으로 콜레스테롤 대사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럼 이런 위험 요인들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의사들은 이런 식으로 판단합니다. 위험 요인이 하나도 없고 LDL이 160 미만이면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충분해요. 운동하고 식사 조절하고 체중 관리하면 됩니다. 위험 요인이 한두 개 있으면서 LDL이 130에서 160 사이라면 일단 3개월 정도 생활 습관 개선을 해보고 다시 검사해서 결정합니다. 이때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수치가 목표치 아래로 내려가면 약 없이 계속 관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위험 요인이 2개 이상이면서 LDL이 160 이상이거나 생활 습관 개선을 3, 6개월 해도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약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LDL이 190 이상이면 위험 요인과 관계없이 바로 약을 시작해야 해요. 이 정도 수치는 유전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 생활 습관만으로는 절대 정상화되지 않거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약을 한번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을 먹으면서 동시에 체중을 줄이고 운동을 꾸준히 하고 식습관을 개선해서 수치가 안정되면 의사와 상의해서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 환자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50대 여성분인데 LDL이 170이어서 약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셔서 10kg을 감량하고 매일 1시간씩 걷고 식단도 완전히 바꾸셨어요. 1년 후에는 약 용량을 반으로 줄였고 2년 후에는 약 없이도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약만 믿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약은 콜레스테롤을 낮춰주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은 전반적인 심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늘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약은 지팡이 같은 거예요. 다리가 불편할 때 지팡이를 짚으면 걷기 편하죠.
하지만 동시에 재활 운동을 해서 다리 힘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언젠가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약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 성별, 기저질환, 가족력, 흡연 여부,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콜레스테롤 약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진료실에서 약 처방을 하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겁부터 내십니다. 선생님,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 약 먹으면 간이 망가진다던데요. 유튜브에서 누가 그러는데 치매 걸린다면서요. 옆집 아무개는 이 약 먹고 온몸이 아프다던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콜레스테롤 약, 특히 스타틴이라는 약은 현대의학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약 중 하나예요. 전 세계에서 수억 명이 먹고 있고 40년 넘게 사용되면서 효과와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약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서워하실까요? 바로 잘못된 정보 때문이에요. 먼저 효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숫자로 말하면 재미없으니까 실제 상황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심장병 위험이 높은 100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이 5년 동안 약을 안 먹으면 그중 20명 정도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20명이 아니라 12명 정도로 줄어들어요. 8명이 위험을 피하게 되는 거죠. 이게 대단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8명 중 1명이 바로 여러분이거나 여러분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은 한 번 오면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살아남아도 평생 불안하고 활동에 제약이 생기고 가족들도 고생하게 되죠. 제가 30년 넘게 환자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뭔지 아세요? 약 부작용이 무서워서 약을 안 먹다가 심근경색이 온 분들이에요. 병실에서 그때 약을 먹을 걸 하고 후회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자, 그럼 부작용은 어떨까요? 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약이 그렇듯이 콜레스테롤 약도 부작용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가볍고 조절 가능한 수준입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이 근육통이에요. 100명 중 5명에서 10명 정도가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근육통도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좀 뻐근하네 정도고 어떤 분은 계단 오르기 힘들어요 정도예요. 정말 심해서 약을 못 먹을 정도는 100명 중 한두 명 정도입니다. 중요한 건 근육통이 생겼다고 무조건 약을 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와 상의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용량을 줄일 수도 있고 다른 종류의 스타틴으로 바꿀 수도 있고 먹는 시간을 바꿔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약을 바꾸니까 근육통이 사라진 분들이 많습니다. 간 수치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네, 일부 분들에서 간 수치가 약간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대부분 일시적이고 정기적으로 검사하면서 관찰하면 됩니다. 간이 완전히 망가진다?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지방간이 심한 분들은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면서 체중 조절을 같이 하면 간 상태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매 이야기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한때 스타틴이 치매를 일으킨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대규모 연구를 여러 번 했는데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오히려 콜레스테롤을 잘 조절하면 혈관성 치매 위험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뇌혈관이 건강해지니까 당연한 결과죠. 당뇨병 위험이 약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원래 당뇨병 경계에 있던 분들이 약간 빨리 당뇨병 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정도예요. 그리고 설령 당뇨병이 생긴다 해도 심장병 예방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더 큽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하는 비유가 있어요. 안전벨트를 매면 사고 났을 때 가슴이 눌려서 멍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전벨트를 안 매실 건가요? 콜레스테롤 약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 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유튜브나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친구의 친구가 그러는데 이런 식의 카더라 정보가 너무 많아요. 의학적 근거도 없고 과장되거나 왜곡된 정보들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일인데요. 한 환자분이 유튜브를 보고 오셔서 선생님, 이 약 먹으면 근육이 다 녹아내린다면서요? 하시더라고요. 그게 횡문근육해증이라는 건데 실제로는 100만 명 중 1명 정도에서나 생기는 아주 드문 부작용이에요. 그것도 대부분 다른 약과 같이 먹거나 신장 기능이 나쁜 경우에 생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거예요.
약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면 인터넷 검색하지 마시고 의사와 직접 상의하세요. 여러분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건 주치의입니다. 나이, 다른 질병, 먹고 있는 다른 약,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가장 안전한 약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약을 시작했다면 정기적인 검사가 중요해요. 처음 약을 시작하면 4에서 6주 후에 혈액 검사를 해서 콜레스테롤이 잘 내려가는지, 간 수치는 괜찮은지 확인합니다. 이상이 없으면 3개월, 6개월 간격으로 검사하면서 관리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콜레스테롤 약은 독약이 아니라 약입니다. 제대로 사용하면 심장과 뇌를 지켜주는 고마운 약이에요. 부작용을 무서워해서 약을 안 먹고 심장병이 오는 것보다 약을 먹으면서 부작용을 잘 관리하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 이제 가장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드릴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콜레스테롤에 대해 많은 걸 배우셨는데 결국 중요한 건 오늘부터 뭘 어떻게 실천하느냐죠.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보면서 정말 효과가 좋았던 방법들을 7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특별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실천하기 쉽게 만들었으니까 꼭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단순당 간식을 줄이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요일 규칙을 만들어 보라고 권합니다. 예를 들어 월수금은 과자나 빵을 안 먹는 날로 정하는 거예요. 화목토일은 조금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일주일에 3일은 쉬는 거니까 부담도 덜하고 지키기도 쉬워요.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게 액체로 된 단순당이에요. 요구르트, 주스, 이온 음료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 마시면 바로 흡수되어서 간에서 지방으로 바뀝니다. 갈증 날 때는 그냥 물이나 보리차, 옥수수차 드세요. 단맛이 그리우시면 과일을 드시는데 과일도 하루에 사과 1개 정도로 제한하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맥기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챙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반찬을 먼저 드시라는 거예요. 밥부터 먹지 마시고 나물, 김치, 생선, 계란, 두부 이런 걸 먼저 드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밥을 덜 먹게 되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서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콩이 정말 좋아요. 두부, 된장, 청국장, 콩나물 이런 콩 음식들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입증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끼는 꼭 콩 요리를 드시면 좋겠어요. 생선도 일주일에 2~3번은 드시고요.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이 특히 좋습니다. 세 번째, 기름을 바꿔보세요. 요리할 때 버터나 마가린 대신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을 쓰세요. 고기를 드실 때는 눈에 보이는 기름은 떼어내고 드시고요. 삼겹살보다는 목살이나 안심이 낫고 닭고기는 껍질을 벗기고 드세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기름을 아예 안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견과류 같은 좋은 기름은 오히려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호두 3알, 아몬드 10알 정도를 매일 드시면 좋아요. 단, 꿀이나 설탕 입힌 건 피하시고 그냥 볶은 것으로 드세요. 네 번째는 운동인데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 5일 하루 30분 걷기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냥 어슬렁어슬렁 걷는 게 아니라 숨이 약간 찰 정도로 걸어야 해요.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한데 노래는 못 부를 정도의 속도가 적당합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물속 걷기나 자전거 타기도 좋아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하시면 습관 만들기가 쉽습니다. 다섯 번째,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예요. 밤 11시 전에는 꼭 주무세요.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콜레스테롤이 올라갑니다. 잠이 안 오시면 오후에 커피 마시지 마시고 저녁에는 TV나 스마트폰을 30분만 보고 끄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한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규칙적인 생활이에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10분이라도 좋으니까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숨을 4초 동안 들이쉬고 6초 동안 내쉬는 걸 10번만 반복해도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듭니다. 여섯 번째는 약 복용 원칙이에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정한 목표 LDL을 꼭 기억하세요. 당뇨병이 있으면 100 이하, 심장병이 있었으면 70 이하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고 유지하도록 꾸준히 약을 드세요. 약 먹는 시간도 중요해요. 콜레스테롤 약은 대부분 저녁에 먹는 게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이 콜레스테롤을 주로 밤에 만들거든요. 깜빡 잊으시는 분들은 휴대폰 알람을 맞춰두거나 칫솔 옆에 약을 두면 도움이 됩니다.
7번째, 정기 모니터링이에요. 검사는 꼭 같은 조건에서 하세요. 공복 시간도 맞추고 가능하면 같은 시간대에 하고 같은 병원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정확한 비교가 됩니다. 검사 결과를 노트에 기록해 두세요. 날짜, LDL, HDL, 중성지방 수치를 적어두고 그 기간 동안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도 메모하세요. 예를 들어 명절 때 과식함, 감기약 복용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수치 변화의 원인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 7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제일 쉬운 것부터 하나 골라서 2주 동안 실천해 보고 익숙해지면 다음 것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이 모든 게 자연스러운 생활 습관이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콜레스테롤 관리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거예요. 한두 달에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가져가야 할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시고 80%만 지켜도 충분하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하세요.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면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혈관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궁금한 게 있으시면 주치의 선생님과 꼭 상의하세요. 감사합니다.